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팀장님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팀장님한테 오늘 어떤 강의요? 라고 했더니 ICT랑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하십니다. 기대되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기대되세요? 네, 그러면 오대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오대곤입니다. 전혀 우리 오늘 그 청중이 어떤 분들이 될지 잘 예상을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넓은 강당에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조금 망설여집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ICT 미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저는 이 연구단지죠. 바로 이 유성구가 있는 연구단지에 1987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여기 와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고는 어떤 시점부터는 이제 그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단어들이죠. ICT도 쉽지 않고 미래도 쉽지 않고 원천도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것들을 다 조합한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오늘 이제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모여 계시니까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호응도 좋다 진짜. 네. ICT 미래 원천 이렇게 하면은 ICT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흔한 얘기지만 그 ICT 하기 전에 나왔던 그 유사한 단어는 뭐였을까요? 두 개의 영어 단어로 된 거는 IT였죠, IT. 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그 정보 기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많이 있었고 아주 가장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인터넷.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그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 보시면은 굉장히 핸드폰이 잘 안 터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네트워크 부분이 참 대한민국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IT 강국 지수에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IT 강국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ICT 그러면 가운데 C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정보 통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어서 이제는 ICT 그러는데 IT 하면은 공학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ICT 그러면 굉장히 괜히 그냥 과학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러면 IT 강국 그러면은 응용을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ICT 그러면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혹은 미래의 원천 기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것들이 어떤 기술들일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양해를 구해 드릴게요. 어떤 것이 미래 ICT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주제에서 이렇게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ICT 미래 원천 기술을 조금 조그맣게 잡았어요. 이거 제가 주제로는 정했지만은 이 ICT 미래 원천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 1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 이 부분이 굉장히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하니까 이런 연구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한 6개월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ICT 미래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연구단지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학기술을 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부 부서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쪽 ICT 미래원천이라고 하는 아마 오늘은 단어만 조금씩 들어두시면 조금 나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 기획 과제를 했었고 그 과제 이름이 ICT 미래원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요거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 ICT 미래원천 기술은 그게 ICT 미래원천 기술이 과연 뭘까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그러한 기술을 연구를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따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구가 시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를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러한 미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나의 삶에서 어떤 자리쯤에 있는 것인가, 이걸 어디쯤에 위치를 시키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도입 부분, 서론을 좀 여러분하고 조금 좀 같이 좀 얘기를,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얘기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들이겠지만 이제 이 주관적 세계, 객관적 세계, 그리고 이제 사회 혹은 국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미래의 국가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서론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결론처럼 마지막 부분에는 그럼 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ICT 미래원천 기술이 뭘까라고 했던 그런 기대는 이제 조금 접어두시고, 자, 우선 제가 이제 맨 앞에 주관적 세계.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왔어요. 그죠? 금요일 날 많이들 친구들 놀 텐데 이제 이런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저 앞에 선생님도 지금 아주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중1짜리가 있는데 근데 오늘 여기 혼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위치를 정확히 내가 못 가르쳐줘가지고 못 왔는데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자, 철학자, 많은 사람들이 먼저 고민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라는 게 실제로 존재는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대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은 여기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관념론이라는 것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론에 대해서는 아주 인터넷 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럼 이 얘기가 그러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어떤 논리적 얘기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주체가 뭔가 있을 거 아니냐. 바로 생각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셀프, 나라고 하는 것들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 이후에도 많은 심리학자, 심지어는 뭐 소설가,
아마 그 프랑스의 베르베르 베르나르인가요? 이분이 지금 뇌라는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소설책. 아주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이 데카르트의 극장이라는 그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 나의 그 주체. 그러면 그 나는 생각하고 있는 그 주체인 나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겠죠, 그죠? 그럼 몸 어디에 있을까? 이 뇌의 송가선이라고 하는 이 뇌 가운데 꼭지점 이 중심 근처에 이제 송가선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과학이랑 이 철학,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송가선이 마치 그 나라고 하는 그 주인이 있는 자리다. 그것이 영적인 교통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그 소설책에 있는 뇌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 거기다가 전극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작동을 하면은 굉장히 슈퍼컴처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장학 퀴즈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뭐 우승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그 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몸 안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그거는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닭이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하듯이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는 최근에 나라는 것에 대한 이 앞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제가 선택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생명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 과학은 생명 현상으로 인해서 개체, 결국 나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식이 발현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생각 혹은 언어, 감정 또 혹은 느낌이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한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은 생명 현상으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아메바가 있어요. 아메바가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메바 자체가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고 안과 밖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그 물체로서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서 얘가 에너지를 좀 구해야 돼.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자기보다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가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말리니까 처음에는 안팎이 따로 없었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굉장히 작은 그런 자기보다 왜소한 것들을 이렇게 감싸면서부터 감싸고 나니까 이 감싸진 부분, 접촉된 부분은 안이 됐고 이 외부는 바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감싼 그런 획득한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바깥은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다가와서 혹시 나를 또 이렇게 먹지 않을까, 내가 먹히지 않을까 해서 바깥에서는 이제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보다 큰 부분이 어딘가에 있다. 소리 혹은 뭐 시각, 소리, 뭐 촉각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고는 더 큰 놈이 있으면 피하고
좀 더 작은 놈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딱 이제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과 밖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드디어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과 밖에 이제 구분이 생기면서 이제 고등 개체로서 이제는 진화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닭 손해의 이제 신경 구조가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하죠. 이렇게 서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와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만나는 접점들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고등동물이 되면서는 이제는 점차 안으로부터 오는 신호,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계속 끊임없이 겹치게 돼요. 안에서도 소화를 잘못,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것들을 잘못 섭취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역 체계를 만든다든지 또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우리 체내에서 하듯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신호와 외부적인 신호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그 교차된 점에서 어떠한 패턴이 생겨요. 그러한 패턴들이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패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패턴, 그 강렬한 패턴이 다른 패턴들을 물리치고 결국 이 생명체 안에 있는 패턴 중에 제일 강한 패턴이 나라고 하는 의식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식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최근에 심리학자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극찬을 한 이제 그런 서적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 1차 의식과 우리가 이제 고차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그 안팎의 신호들이 정보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패턴으로부터 가장 강렬한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이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쏠림 현상에 의해서 현대 심리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은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그 관념론적인 자기라는 부분을 이제 버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 셀프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생명 현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의식이구나, 의식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학파의 철학파의 한 부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1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까지는 가지는 않고 이제 아까 그 범주 기억하고 세계 신호 사이 같이 물든 범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좀 더 내적인 신호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세계 신호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신호. 네. 그 사이에 상호 연결 결과로서 1차 의식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이 현재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굉장히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고차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언어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 기억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억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순차성, 그러니까 차례가 생기게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뒤에 하는 이러한 순서가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과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셀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의식이 이제 자리 잡게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ICT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주관적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봐야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먼저 이걸 장표를 좀 들고 왔고요. 조금 그러면 주관적 세계 말고 이제 객관적 세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객관적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객관적 세계는 이게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거리는 맞지가 않는데 뭐 인터넷에 보면 쉽게 나오는 건데 거리는 안 맞는데 크기는 그 실질적인 이제 비를 가지고 이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구네, 여기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또 이 목성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굉장히 제일 크게 보이는 별은 이 목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이렇게 커서 이제 이렇게 제일 밝게 보이는구나. 태양빛을 이제 받고 반사해서 우리 지구에 투영돼서 보이는 빛인데 제일 큰 별처럼 마치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요게 이제 요만한 사이즈로 이 태양계 안에 이제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전하면은 네, 여기 북위 뭐 몇 도쯤 될까요? 이 북위 한 30 여기 한 몇 도쯤 돼요? 35도? 뭐 6도? 35점 몇 도? 뭐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쯤에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제 껌딱지도 아니고 뭐 점처럼도 안 보이겠죠? 예, 이제 지금 거기에 앉아서 저희가 지금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지구가 생긴 지 한번 나이는 46억 년이나.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란 개념을 이제 우리 주관적 세계에 이제 시간의 개념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도 먼 시간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한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주고 있는 이 태양 에너지를 주고 있는 이 태양도 거의 비슷한 시기, 한 50억 년 전에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이 지구 안에서 35억 년 전쯤에 여기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이때 이제 그 소위 생명체, 이 지구의 소위 생명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한 25억 년 전에 이제 세포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 단위가 이제 그 세포의 단위가 어느 정도 크기 되는지 혹시 여기 좀 상상할 수 있는 분? 세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한 10마이크로, 머리카락 굵기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카락 굵기가 한 100마이크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이거의 한 10분의 1, 10분의 1 크기를 갖는 생명활동의 아주 대표적인 기본 단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25억 년 전. 그러면 우리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류는 생긴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 같은 뭐 이 생명체들이 뭐 쭉쭉 있다가 이거는 한 20만 년 전쯤 될 거라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구가 생겨가지고 이걸 하루로 치면은 지구가 생겨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6억, 대충 이거 한 40억 년이라고 치고 20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이제 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23시 그쯤 되겠죠, 그죠? 이제 밤 11시 58분쯤 돼요. 하여튼 나중에 계속 한번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오늘 여태까지를 하루로 지구가 생겨서 이 하루라고 치면 이제 그냥 막 이제 밤 이제 12시 다 될 무렵에 이제 인류가 쫙 하고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제 뭐 갑자기는 안 나왔겠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제 공간과 시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이제는 이제 ICT가 뭐고 미래가 뭐고 뭐 원천 기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큰 객관적 세계, 이거 이제 제가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저도 잘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제 그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가 현대 과학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가설이에요. 가설. 이게 진리가 아니고 가설입니다. 가설. 예.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탄생, 우주의 역사는 이렇다 그래요. 우주의 나이는 이게 잘 끝까지 안 올라가네요. 어쨌든 137억 년, 137억 년 정도. 그 서점에 가면 137.8 얼마 그래가지고 거의 138억 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과학의 툴이 점점 정교해져가지고 그 시간이 점점점 뒷자리까지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38억 년에 가까운 이제 나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 10의 마이너스 43승.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가 탁 열리는 시간이 되자마자 이제 그 당시는 온도가 10의 27승도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온도가 됐었고, 그때는 어떤 힘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기억을 안 하더라도 한 번씩 듣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현재 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크게 4가지 힘이 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양력이라고 하는 힘, 강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력을 제외한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하나의 힘으로 분리가 안 되고 통일되어 있던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눈 깜짝할 새라고도 할 수 없는 10의 마이너스 35승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그 원자 핵보다도 작은 공간의 우주가 이제 좀 커진 거예요. 점점 조금씩 커져가지고 그 팽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름이 원자 핵보다 10의 한 43승배? 그 정도 이제 커졌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초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시간의 개념에서 조금 0.0001초 이때쯤 이제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최초의 입자라고 하는 초미세 입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입자를 우리 이제 쿼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쿼크가 업, 다운 이렇게 되면은 양성자라고 하고, 여기 이제 다운, 업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제 중성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수소의 핵이 양성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초가 될 때까지는 이제 현재 우주의 크기가 지금 현재의 한 100억 분지 1 정도까지 이제 커졌어요. 대략 한 1cm 정도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우주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온도는 한 100억 도 정도가 이제 된다고 그래요. 이제 빅뱅이 펑 생기고 나서 1초쯤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런 이제 그런 사이즈, 우주의 크기와 온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라는 게 이제 형성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 이제 이 수소 말고도 이제 서로 수소의 핵 융합 반응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헬륨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 우주가 생긴 지 수분 안에는, 이제 이 우주 안에는 입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수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는 이제 수소와 헬륨 정도가 이제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꽤 이제 긴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38만 년 정도 이제 됐을 때, 그 바로 전에 38만 년 전에 아까 이제 그 입자와 반입자가 이제 이렇게 물질 반물질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대부분 반물질과 물질이 같은 수만큼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중성화돼서 소멸이 되고, 이제 물질이 조금 더 반물질보다 많아 가지고 조금 더 많았던 그 물질이 이제 지금의 우주를 이제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8만 년이 되면서 온도가 드디어 우주의 온도가 이제 3000도까지 이제 팽창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3000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때 이 원자 핵들이 전자와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빛이 드디어 별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주에 이제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현재 과학자들은 요때 발생된 우주가 생기고 나서 38만 년 지나서 생긴 이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당시에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들을 겪어가지고 미미한 에너지가 이 우주 천체 속에서 어떤 복사 에너지로서 우리한테 지금 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사 에너지를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38만 년쯤에 최초로 핵으로부터 이제 빛이 이 우주 속으로 새롭게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때 미세한 이 빛 에너지를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4억 년이 흐르는 동안은 이제 암흑의 시대가 됐다가 4억 년부터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별들의 집단, 은하, 그 다음에 별,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 같은 행성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지구와 같은 행성 혹은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 이런 것들은 대략 한 50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쯤에 이제쯤에 생겼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빅뱅이 있은 이후로는 대략 한 50억 년이니까 한 87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계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글쎄 굉장히 이제 뭐 우주의 태초부터 네, 지금 우리 이제 생명 현상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까지를 이제 공간과 시간 축상을 가지고 한번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연결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뚝 떨어진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론이었고 지금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런 진짜 너무 오랫동안 하루로 치면 거의 하루 대부분 보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후에 거의 대부분 지난 일은 우린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한참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깊이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기술이 만드는 거대 불연속적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참 이게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불연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뚝 갔다가 툭 떨어지면 요거 연결점이 없으면 이게 불연속인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업혁명이 네 번째 일어난 것이라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그런 1700년대 후반을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한 1900년쯤에 이제는 전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대량 방직 같은 거 공장이 생기고 이럴 때에 이제 혁명을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이 된 1950년부터 이제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때 이제 3차 산업혁명 이렇게 그 세 번째의 어떤 우리 인류 문화사에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 특히 산업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 점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하는데 지금을 이제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과연 왜 4차 산업혁명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역사적으로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지금의 산업혁명은 이렇게 앞서 3차 산업혁명까지 있었던
기술이나 산업에 의한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람 혹은 이 사회, 사람이 만들어져서 아까 개체들이 만들어져서 여럿이 모이면 사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것이 이 앞에 선생님이 느끼고 있는 그 좀 더 정확한 비유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은. 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졌느냐? 기술적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소위 기술이 만들어진 그 우리 세계라고 할 때 제가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앞에 우리 지훈인가 아까 그지? 지훈이는 이렇게 오프라인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옆에 앉아서 공간상으로 옆에 있는 친구, 물리적인 세계에서 만나는 친구하고 저기 컴퓨터 안에 사이버 세계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친구하고 어느 게 더 많아? 오프라인이 더 많아.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이 더 많아. 굉장히 저 아날로그 시대를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뭐 이 온라인상에 사이버 세계에 있는 친구가 오프라인 친구보다 훨씬 많은 아마 세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요즘은 그 사이버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하는 그런 온라인,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와 이 가상의 사이버 세계하고 경계가 이제는 이렇게 모호해진 거예요.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그 알파고 사건 알고 계시죠? 알파고 사건처럼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대결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이제 기계와 이제 인간 사이가 이제 반드시 인간이 기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제 기계와 인간이 잘하면 서로 어떤 형태로든 좀 협력도 해야 되고 자칫하면은 기계한테 인간이 지배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의식까지 우리는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컴퓨터로 만들어진 3차 산업 어떤 혁명 시대에서 한 발자국 이제 갑자기 한 발 뛰어넘는 새로운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과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올바를 것이다 보고요.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때 일어난 몇 가지 그 단계적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초기에 한 거는 1단계에서는 뭘 했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사이버 세계로 컴퓨터 세계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초기에는 그래서 전산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 그래픽을 만든다든지 사람 모양을 떠서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 모양을 컴퓨터에서 만들고 이렇게 리얼을 실제 있는 거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선 뭐를 했느냐 디지털로 돼 있는 놈을 가지고 이거 좀 불편해 전산화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똑똑하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걸 지능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지능화를 하고 나 보니까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기에는 이 지능이 거꾸로 사이버 세계에서 실제를 만들어내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인류의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계적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대표적인 현상들이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미 아까 사이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주 굉장히 조밀한 네트워크, 소위 연결망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어떤 방향성이다 그러면 초연결화, 그리고 초지능화, 초실감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다. 이렇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연결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더군다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으로 옛날에는 문자만 주고받고 음성 통화만 하다가 지금은 보편적으로 뭘 해요? 그걸로 영화로 다운로드도 받고 실제로 그 화상 통화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화상으로 가고 동영상이 되고 그러면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교환, 전송,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현재 있는 그 기술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양자화된 그러한 컴퓨터, 또 양자화된 통신, 그리고 양자화된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연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양자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그 초연결망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기후 문제라든지 뭐 녹조 문제라든지 이따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인류가 겪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도 이러한 초연결 망들을 기반하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초지능화라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과거의 컴퓨터는 컴퓨터가 초기 조건을 주고 우리가 거기다 프로그램을 짜면 그러면 거기에 결과치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 근데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넣고 거기에 지금 현재의 조건을 넣어요. 그러면 얘가 결과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지능 사회에서 우리가 지능화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컴퓨터가 그렇게 진화한다. 결국은 인간의 두뇌 능력을 모사하거나 좀 더 인간의 두뇌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태의 컴퓨팅, 그리고 지능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그 알파고에서 이제 딥젠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서는 스스로 컴퓨터가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이제 디지털에서 인텔리전스, 지능화된 이 세계가 결국은 거꾸로 이제 현실을 만들어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계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런 이제 세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AR, VR 이런 것들 아마 이제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이제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아직은 좀 어지럽죠. 이제 기술이 아직은 이제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한 건데, 이제는 그 원격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느 임의의 장소에서 어떤 멀리 있는 그런 분들하고 서로 협업을 사이버상에서 같이 디자인도 할 수가 있고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전혀 실제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어떤 초실감된 그런 서비스들을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어른이 되는 시대에서는 아마 상당한 부분 그렇게 이제 그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뭐 어렵긴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국가가 이 ICT 분야, 특히 정부의 그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정책은 올해 이제 초에 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그리고 ICT R&D 체계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정보통신하고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 이런 것들하고를 서로 이렇게 엮어서 융합시켜서 4차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의 질을 좀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ICT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ICT는 어떤 역할을 하냐? 기존의 다른 기술이나 그 산업들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융합 기술 분야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정보통신 기술을 6가지로 말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AIC, BM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A는 AI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 또 I는 IoT 만물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IoE 혹은 IoT 인터넷 오브 싱 혹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뭐 이런 식으로 IoE, IoT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는 클라우드 연결망 골격이 되겠고 그다음에 B는 빅데이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M은 이제 모바일 결국 유선보다는 아마 이제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동성을 충분히 그런 고려한 그러한 형태의 그 서비스들 개념들로 갈 것이다 해서 무선을 전제로 한 모바일 이런 부분들이 또 큰 부분이고 어나더 B 또 다른 B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존재해가지고 그 은행이 원장을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그 사람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은행이 털리거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사이버로 이제 해킹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다 개인 자산들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걸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나눠 가지면서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그 원장을 다른 데서 다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신뢰를 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론을 했는데 제가 이 벌써 7시 50분 네 거의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그림만 보이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 미래 원천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제가 지금 이 플랭크 상스가 여기 H 바가 돼야 되는데 빠졌죠? 여기 이제 지금 여기 기호가 없어서 내가 지금 못했는데 이게 이제 하이젠버그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대표하는 상징 기호죠, 그죠? 예. 여기 델타 X는 이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T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 T. 요거는 운동량 모멘텀이고 요거는 에너지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생활에 조금 앞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미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선진국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혹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기초과학이 좀 약하다고 그래요. 기초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직 안 된다. 선진국하고의 차이점은 선진국은 기초과학이 강하고 우리는 기초과학이 좀 약하다.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좀 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데 운동량인데 운동량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 어떤 에너지냐고 하면은 동기를 말해요. 동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성과야, 성과. 얼만큼 세냐 할 때 그 최종적인 그 랭킹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어떤 성과, 큰 결과물이 나오는 거. 자, 이 하이젠버그의 이 불확정성 원리는 이 공간과 모멘텀의
불확정성에 서로 그것들을 곱한 것은 어느 의미의 상수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요 앞에 델타가 붙은 거는 불확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모멘텀을 확실히 가지고 싶으면 어느 수렴치로 가지고 싶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야만이 불확정성이 굉장히 작아야만이 변동성이 작아야만이 우리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불확정성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델타 X 공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랑 이렇게 공부하고 친구보다 이렇게 집단이 같이 공부하고 여러 집단 지성이 모여서 공부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그러면 훨씬 더 모멘텀을 키울 수 있다. 확실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데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공간상으로 많은 공간을 통해서 이 변동성을 키워야 돼. 공간상의 변동성을 키우고 두 번째, 이 성과가 나오려면 여기에 좋은 점수가 나오려면 여기에 시간 텀이 변동성이 커야 돼. 짧은 시간 공부하면 안 돼요. 벼락치기로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잠깐만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과학자가 되야겠다 그러면 이런 아까 그 셀프라는 어떤 내적 세계관, 외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나아가서는 40년, 50년 할 때 이제 세계적인 노벨상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의 변동성을 넓게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ICT 미래원천을 할 때 정부에 대고 얘기를 한 게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미래의 어떤 원천적인 그러한 기초기술의 강국이 되려면 충분히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 시간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좀 설득을 했었습니다. 네. 자, 네, 요거는 그래서 이 기획은 굉장히 많은 주변의 대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체 또 연구기관 이런 데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분야에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개 기관들이 다 이제 합쳐서 이런 국가 그 R&D 소위 연구개발 예산을 따야 되는 것이고요. 시작은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요. 2017년 7월부터 준비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계속 준비했는데 하여튼 애석하게도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해가 조금 떨어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재수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정보통신 분야를 어디 잠깐 볼까요? 예, 정보통신 분야를 이렇게 이제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했어요. 정보통신 분야를 전기 전자 기술 분야, 그 다음에 통신 기술 분야, 그리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 기술 분야. 이게 이제 정보통신을 조금 더 안으로 까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또 큰 분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요 제목만 얘기하고 이제 요 챕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일단 1차 후보군으로 초감각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또 광메타 디바이스, 테라헤르츠 반도체, 극한 환경 반도체. 뭔가 좀 이해가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제목도 있죠. 간단히 테라헤르츠라고 하면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직 못 들어봐. 응? 어떤 테라보다 조금 작은 규모는 기가. 예. 이제 요즘 그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뭐 5G에서 이제 나오는 게 기가급 뭐 이렇게 네트워크 속도를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1000배 큰 게 이제 테라 그래서 테라비트 그러면 기가비트보다 1000배 많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광섬유를 통해서 빛 신호를 쭉 전달하는데 보통 광섬유 하나가 한 10테라 정도의 신호를 전송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라까지 지금 이제 가는 그런 반도체도 이제 나오고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쪽에서는 무선 통신 한계 극복을 하겠다. 그리고 페타급 포토닉스를 하겠다. 그 다음에 3차원 전자기장을 하겠다. 2차원이 넘는 3차원 전자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분야들이 좀 이제 제안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분과에서는 가상 경험을 공유하거나 생체 의료에 보완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방송 콘텐츠 쪽에서는 여기 이제 사용자 멘탈 모델링, 오디오 비주얼 퍼셉션.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런 이상한 얘기들을 미래 정보통신에서는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CT 미래 원천의 정의는 그 기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도입기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된 단계도 있고, 다시 이제 퇴보되는 단계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주 초기 단계, 촉발 단계에 있으면서 산업을 획기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 잠재력이 있는 것들을 이제 ICT 미래 원천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ICT 미래 원천 기술은 기초 연구 있고 응용 연구 있고 개발 연구가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초와 응용 요 양쪽에 이렇게 겹쳐진 요 부분을 이제 ICT 미래 원천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쭉 지나가고 요거는 이제 책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이제 나와요. 특히 융합을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ICT가 융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나오는데 이 분야들 간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야 간 경쟁을 해야겠다. 그리고 대신에 분야 안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분야 간 경쟁을 하려면 분야 내에서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 분야 내에서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 간 경쟁에서 예를 들어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한국 내에서는 협력을 해. 철저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외부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기술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 이제 공부도 전략이 필요하듯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전략을 이제 이 안에다 좀 담고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보통신 원천 기술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한 10,000여 명, 간접적으로는 한 30,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한 3조가 넘는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러한 분석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ICT 정보통신 미래 원천 기술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안전한 삶과 또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정보통신의 미래 원천 기술을 통해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분 조금 어딘가 좀 이상하죠? 그죠? 다리 한쪽이 의적이네요. 근데도 굉장히 뛰는 이 형태로 봐서는 그 마라토너처럼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리고 뛰면서 지금 어디를 뛰고 있느냐? 이 집안에서 지금 실내 공간에서 뛰는 게 아니고 마치 지금 파리에 여기 산책로를 지금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실제감을 가지고 파리에 있는 친구, 여기 친구 같아요. 친구랑 같이 자전거 타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이제 뛰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결국 정보통신의 기술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들 대표적인 거를 제가 조금씩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런 정보통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가나 사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사례를 여러분하고 한 2가지만 한번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T 기반의 국가 지능화 융합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능화되면서 국가의 많은 부분들도 좀 지능화시키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업 혹은 이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이런 지능화된 기술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지능화라고 하는 것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에 그 현재 선생님이 있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IDX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DX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지능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이렇게 생각해. 지능화,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화를 그거를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재나 부품 이런 지능화된 그러한 기능이 있는 그런 탑재된 소재나 부품까지 이렇게 해서 초물질까지 이렇게 해서 4초를 추구함으로써 제조에서는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유통에서는 사람 없이 무인화된 그런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농수산에서는 스마트 팜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족하고 여유 있게 하고 또 그리고 교통 IDX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인 자율차 같은 그런 거 있죠. 자율차 같은 이런 컨셉들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네트워크. 그래서 에너지 네트워크 하면은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 요즘은 에너지를 거꾸로 사주기도 해요. 내가 집에다가 조그만 태양광 모듈을 하나 해놓으면은 아주 한여름에 막 전기를 엄청 많이 써댈 때 공장이 안 멈추게 하고 어디 큰 그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안 멈추게 하려면은 이쪽 그 많은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전력 같은 데서 일반 가입자 쪽에서 남는 전기를 사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그 모든 연결망들을 이렇게 IDX가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지능화된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면 사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좀 기획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이 기획은 이제 실제로 지금 매년 한 50억씩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네 조금 위로 좀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이 지도에 보이는 부분이 이게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매년 그 녹조가 이제 뭐 이렇게 생기는데 그 녹조가 그냥 녹조니까 우리 지나가면서 잘 모르는데 그때 같이 나오는 뉴스 중에 뭐가 있느냐면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폐사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녹조가 여기 나오는 남조류들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 남조류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요 남조류의 농도가 특히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 이 농도가 ppb 오다만 돼도 물에 들어가서 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국의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독성이 강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번창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우리 수돗물로 마시기 위해서는 이 우리 건강에다가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조류하고 이런 이제 염소가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물론 소독을 하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넣는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발암 물질도 또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요 녹조를 한번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풀어보자 이제 그런 이제 과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녹조류가 이렇게 생기는 건 처음에는 아주 서서히 생기다가 어느 이상 생기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 생기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걸 제거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남조류들이 지금 생기고 있나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남조류를 파악할 수 있는,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센서들을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하나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드론 안에 초분광 영상이라고 그래서 이 쭉 하늘에 떠가지고 굉장히 광범하게 광 전체를 한 100m 이상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디가 어느 정도의 그 녹조가 형성이 됐다는 걸 보고 그리고 실제로 강 쪽으로 가서는 이렇게 이제 이 고정형도 있고 이런 드론이나 배 지금은 이제 드론 대신에 배를 이제 지금 가지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좀 물고기 잠수함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듯이 이렇게 조그만 배에다가 이러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조밀하게 녹조가 많을 수 있는 지역을 끊임없이 상시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그 환경청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서 이제 그 남조류가 몇 개 있나 이 세포수를 쉬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IoT를 써가지고 바로 여기서 그냥 이 드론이나 혹은 배가 여기에 1m 혹은 2m, 3m 단위에 이렇게 몇 포인트마다 가서 이제 측정을 하면 이 센서가 여기서 남조류 세포수를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IoT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IoT 기지국에다가 이거를 보내줘요. 그러면 IoT 기지국에서는 이 서버가 있는 큰 컴퓨터가 있는 대로 이 데이터들을 보내줘가지고 얘가 이제 상시로 녹조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세포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지금 빨리 사전에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녹조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분석 결과 이제는 그 대응 조치를 내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결국 정보통신을 통해서 우리 그 지역에 녹조로 인한 물고기의 폐사라든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피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복합 센서, 녹조를 종합적으로 센싱하려면 녹조만 가지고 안 되겠죠. 녹조 말고 그때 수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유속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때의 pH라고 하죠. 산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녹조 개체수하고 같이 센싱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 녹조가 언제부터 얼마만큼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조건에서 급격히 생기더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뭐 조금은 제가 쉽게 설명을 했다고 지금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예시는 정보통신을 가지고 치매를 예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치매를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치매 책임관리제를 아마 이제 그 선언을 했는데 이 치매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아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이제 치매가 걸리면 이제 혼자서 이제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제 보살피기 위해서 딴 일 하기가 어렵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치매 걸려서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인간의 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격을 놓쳐버리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예방할 것이냐 하는데 이러한 그 임상 실험 결과가 있어요.
한 300명, 정확히는 이제 350명인데 영국에서 치매가 걸릴 만한 나이에 계신 분,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 나이쯤 되신 분들을 한 350분을 이렇게 딱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70여 분은 그냥 놔뒀어요. 그냥 생활하게 놔두고 나머지 170여 분을 이제 그 그러니까 치매를 천천히 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치매 드신 노인분들이 드시는 약, 그 약을 드시게 하고 수시로 이제 체크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5년 지났더니 전혀 이 치매를 관리를 안 한 쪽은 60%가 5년 지나서 60%가 170 몇 분 중에 60%가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한 쪽에서는 90%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치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치매에 대한 일단은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치매는 미리 조치를 하면은 거의 끝에까지도 전혀 치매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나오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력이 좀 까물까물하고 좀 엉뚱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약간의 경도 인지 장애인데 이 고단계에서 치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도 인지 장애를 그때를 이제 단계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걸 갖다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센싱을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의 행동 혹은 말, 표정,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저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만 생체 신호 센서에 시계도 되지만 이제 이런 거 많이들 차고 있죠. 네, 이런 거 가지고 생체 신호들을 여기에 보면은 뭐 맥박수가 얼마 나오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체 신호들을 이렇게 쭉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이 분석을 해요. 치매 인자 추출을 하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작업들을 정보통신 기술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하고 인식 모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환경들이 되면은 이 경도 인지 장애 어느 수준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준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의사에게도 알려주고 의료진에게도 알려주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한테 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까 이제 VR이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치매로 인한 국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가족의 삶이 훨씬 좀 행복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센싱부터 이 인자를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 뇌를 증강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전체 빅데이터 모아가지고 각각 개개인의 데이터를 이런 의사나 이런 의료 기관에 이렇게 보내서 서로 공유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 치매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또 정보통신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인트로덕션을 일부러 길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면 끊임없이 아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나중에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미래 세계는 제일 중요한 4가지를 들으려고 하면은 제가 이 플랫폼, 그 중에서도 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 버스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고 접속하는 그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돼야겠고, 그리고 이 데이터 플랫폼이 일종의 놀이터라고 한다면 이 놀이터에서는 다양한 취미, 또 다양한 성격,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여러분은 융합의 그 소위 신인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아마 여러분들 다 융합하고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게임도 하고 다 그러죠. 지금 게임도 혼자 안 하고. 자, 이제 융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크리에이션 해야 된다.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코크리에이션을 하고, 마지막 중요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 있어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공감을 해야 돼. 공감. 저 친구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지,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을 전달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종이로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비행기 같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실증이라고 하죠. 실증. 이런 프로토타입 원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목표에 좀 더 아주 거의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거는 노하우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이상으로 오늘 이제 얘기를 마칠 텐데, 이 그림은 우리는 이제 이미 그 CPS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버 세계와 또 피지컬 물리적 세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나 산업적인 혁신은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CPS 공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제대로 된 빅데이터일수록 디지털 트윈이 현재보다 더 현재 같은, 실제 같은 그러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미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지구의 종말을 예측한다든지, 또 앞으로의 기후적 이런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